반갑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은하 과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금요 강좌는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금융안정 보고서 목차 순서에 따라 금융안정 상황, 보건력, 현안 분석, 그리고 종합평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안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각각 그리고 합쳐져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금융안정의 개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1980년대 이후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혁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금융자유화와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금리, 주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간,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남미 외채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LTCM 사태, 우리나라의 카드 사태 등 금융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른 나라에까지 전염되면서 금융안정이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어느 나라도 금융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코로나19 팬데믹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의 가장 큰 위협이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고 실물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경기 수능성으로 시계열 측면의 특징입니다. 금융회사는 경기가 좋아질 때 신용등급도 관대하게 평가하고 대출도 잘해주는 반면에 경기가 나빠질 때 신용등급도 엄격하게 평가하고 대출 심사도 까다롭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비 오는 날 우산 뺏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불황기에 소득이 감소했는데 자금을 빌리기도 어려워진다면 불황은 더욱 심해지고 빌린 돈을 못 갚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하여 금융기관의 손실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호 연계성으로 횡단면 측면의 특징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 이외에도 금융기관 간 거래를 많이 합니다. 금융기관 간에 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이 매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가 매우 빈번하고 규모도 큽니다. 따라서 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그 영향이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안정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미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으면 금융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정책에 집중하였고 금융 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최종 대부자로서 사후적 수습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그린스펀 독트린에 따라서 자산가격 변동에도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안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9월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한국은행법 제1조 목표 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제96조에 매년 2회 이상 거시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법 개정 이전인 2003년부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었는데, 한은법 개정으로 법정보고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6월과 12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안정보고서가 발간되지 않는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형태는 아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책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금융안정 탭을 누르시면 금융안정보고서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PDF 파일 형태로 금융안정보고서 책자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책자에 수록된 그래프의 데이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금융안정 상황, 보건력, 주요 현안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안정 상황에서는 취약성을 식별합니다.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기 위해서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자본 유출입 등을 점검합니다. 다음 보건력은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대외 지급 능력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제를 선정하여 현안 분석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상황, 즉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은 대내외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먼저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자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지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흥국 시장에 대한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신흥국의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크게 순유출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인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지수를 통해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불안지수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불안 정도가 정상, 주의, 위기 단계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대외 여건의 영향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리스크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주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중장기적 금융취약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누중된 가계부채와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서 과거의 장기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서는 다양한 지표와 그래프들이 등장합니다. 금융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리스크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한 하나의 지표가 존재한다면 그 지표만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지표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해석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시장 상황을 금융안정지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나타내는 빨간 선이 중심 방향에 가까울수록 개선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신용시장은 작년 하반기를 나타내는 파란 선과 비교하여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이자 보상 배율 등 기업의 건전성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를 통해 신용시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신용의 수준을 판단할 때는 민간 신용 금액 자체보다는 GDP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살펴봅니다. 개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동일한 액수의 빚이 있을 때 소득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에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정도랑 위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경제 전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와 비교하여 민간 신용의 수준과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년 1, 4분기 민간 신용은 GDP의 2.2배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 속도는 조금 둔화되었는데요. GDP 성장세가 확대되고 민간 신용 증가세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는 1, 4분기 말 1,859조 원입니다.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감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지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세도 중요하지만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가 증가했더라도 소득 규모나 자산 규모가 더 크게 증가했다면 채무 부담은 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1, 4분기를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처분 가능 소득의 1.7배 정도 규모로 전년 말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금융자산 규모와 비교해서도 45% 정도로 전년 말보다 조금 낮아져서 채무 상환 부담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매입에 활용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산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가계신용에 이어 기업신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대출은 1, 4분기 말 1,609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8%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되면서 대출 상환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설비 투자와 부동산 관련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 금융권에서 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부문은 실적이 회복되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지만 부채 비율 200%가 넘는 과다 부채 기업의 비율은 하락하였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여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이자 보상 배율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시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시장을 보겠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채권금리는 만기나 발행자의 신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 수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리스크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회사채 발행기업의 신용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회사채 발행자의 신용 위험이 반영된 회사채 금리와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로 산출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기업의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들어 대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주가 수준 자체보다는 기업의 이익 또는 기업의 장부 가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말 현재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인 주가 수익 비율은 8.86배,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인 주가 순자산 비율은 1.01배로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나 순자산과 비교해서도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위험한 자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익률, 이것이 원금을 잃을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자산인 국고채 수익률을 초과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으면 초과 수익률이 낮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위험 선호 경향이 큰 것을 뜻합니다. 5월 말 현재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장기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위험 선호 경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고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최근 대출 금리도 상승하여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비교한 주택가격 수준인 가격소득 비율은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가격 임대료 비율 역시 주택가격이 임대료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작년 기준 지표이므로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상황을 금융안정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과 비은행의 성장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다만 비은행 부문은 수익성 등이 다소 악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총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사분기 현재 2,202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하였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의 5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고 고정 단계 이하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여신이 많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낮아집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사분기 말 현재 0.25%로 전분기에 비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산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 이유는 주로 기업 대출이 증가한 데다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이자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 전문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다양한 업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1사분기 말 기준 3,391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권에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의 세 번째 항목인 금융기관 상호 연계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는 시스템 리스크의 횡단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융기관은 별도의 독립적인 경제 주체이지만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부실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가계와 기업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서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분석한 부실 전염 리스크는 전년 말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연준의 조기 긴축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증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8개의 참고를 수록하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가운데 2개만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참고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소개드릴 참고는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 시 기업 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카드 사태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 부실 여신 비율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실물 경기에 큰 충격이 발생했고 기업 대출도 급격히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실제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고에서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잠재 신용위험 규모를 신용손실 규모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책 지원으로 인해 기업 대출의 신용손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이 종료될 경우에 기업 대출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은 위험 관리를 위해서 과거 경험 등을 통해 예상 손실을 추정하고 이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예상 손실을 뛰어넘는 손실을 예상 외 손실이라고 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책 효과가 없었더라면 신용손실의 분포는 청색 실선과 같이 예상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책 지원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한이 되어 종료가 되면 이연되었던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실의 크기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정책이 없었던 경우를 가정해서 분석해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정책 효과가 없었더라면 예상 손실은 실제보다 1.6배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책 효과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예상 손실을 작게 추정하였기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과소 적립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예상 손실 평균을 상회하는 규모로 대손충당금 등이 적립되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적립 규모가 정책 효과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손실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 정책 종료 후 신용손실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취약한 요인들이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금융 시스템이 잘 버텨낼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건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안정 지도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금융기관의 보건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은행 쪽은 작년 하반기를 나타내는 파란 선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경제의 충격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기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충격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처럼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자본 비율 또는 자본 적정성 비율은 감독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자본 유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비은행 쪽은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항목도 있고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항목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을 살펴보면 바젤3 총 자본 비율이 17.35%로 규제 기준인 10.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양호한 보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뱅크런과 같이 일시에 대규모로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한 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수치가 높을수록 대응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2022년 4월 말 기준 104.6%로 전년 말 대비 6.7%포인트 상승하였고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LCR 규제 비율은 100%이지만 코로나19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 원활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규제 비율을 85%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업권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감독 기준을 상회하지만 그 추세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는 시가평가 대상 보유증권이 많아서 채권과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현재와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본 비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본 비율과 관련된 참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입니다. 앞에서 금융의 특징으로 경기 수능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바젤3 자본 규제에는 과도한 신용 팽창기에 은행들이 자본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도에 도입하였으나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적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달리 다른 나라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IS 산하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총신용 GDP 갭을 지표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신용 GDP 갭은 앞에서 살펴본 총신용 GDP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신용이 장기 추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서 지표상으로는 신용 팽창 억제를 위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운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경기 상황 등에 따라서 적립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 팽창기에는 적립 비율을 높여서 과도한 민간 신용 공급을 억제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적립 비율을 낮춰서 대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위기 시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보건력으로 돌아와 대외 지급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외 지급 능력은 취약성 부문에서 살펴본 자본 유출입과 관련이 있는데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발생했을 때 금융 시스템이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대외 지급 능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순대외 채권이 감소하고 외환 보유액도 감소하고 있어서 전년 말 비해서는 대외 지급 능력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상환해야 하는 외채 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대외 지급 능력은 향후 대외 경제 여건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하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는 금융망 등 주요 지급 결제 시스템은 결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결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의 일중 당좌 대출 한도 최대 소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시스템도 순이체 한도 소진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금융안정 관련 주요 이슈를 집중 분석한 현안 분석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현안 분석으로 4개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서 국내외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충격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성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와 여신 전문회사는 주로 시장성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는 투자자산의 상당량을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회사는 취약가계와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 익스포저가 커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낮아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출 자산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해외 장기 채권 투자를 단기로 환해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면 환해지 비용이 상승하고 차환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 시장 금리 급등, 경기 둔화 등의 충격에 대해 일부 비은행 업권의 복원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잠재 리스크와 감내 여력을 재점검하고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 분석 주제는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중이 차익가계의 소비와 부실에 미치는 영향평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흔히 B2나 영끌이라고 하는 가계대출을 통해서 자산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 잔액이 전체 가계대출의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과 부채 비율 또한 다른 차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부채 증가는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만 소득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늘어나면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미래 주택 구입을 위한 예비적 저축 수요가 낮고 보유한 주택을 통해서도 추가 차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제약하는 채무 수준이 주택 미보유 차주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즉, 경제 상황이 괜찮을 때에는 대출이 좀 많더라도 소비를 제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주택 보유 차주는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에 소비 제약 임계치를 초과하는 차주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상황에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차익 가계의 부실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 하락 경험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누어서 연체율을 비교해 보니 주택 가격이 하락한 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른 지역의 연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택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자산 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근 시행 중인 차주별 DSR과 같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 분석입니다. 세 번째 현안 분석은 최근 기업 신용의 부문별 유입 현황 및 기업 재무 건전성과의 관계 분석입니다. 앞에서도 최근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대된 기업 신용이 기왕이면 생산성 높은 산업 부문으로 유입되면 좋겠죠. 그런데 분석 결과 자본 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업 신용이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에 더 많이 배분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기업으로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 신용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신용을 받은 기업 가운데에 상환 능력이 양호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도 나타나서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에 기업의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기업이 대출받은 자금을 잘 활용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부실 위험이 낮아진다면 기업 대출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신용이 증가한 기업은 미래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부실 위험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산업 또는 기업별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의 경우 기업 신용이 증가하더라도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타업종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신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수익성을 높이고 부실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특성에 따라서도 기업 신용이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 부실 위험이 낮은 기업일수록 신용 증가가 미래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실 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미래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실화된 기업에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현안 분석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 상환 위험 평가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했다면 828조 원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33조 원이 더 많은 961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 조치가 없었더라면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성이 없는데도 빚만 늘고 있는 자영업자도 많아졌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 조치의 종료 시점도 다가오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안 분석에서는 금리 상승, 금융지원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채무 상환 위험은 금년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3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당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 효과에 힘입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위험은 금년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원 조치 종료 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도 이후에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위험이 증가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낮은 여신 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잠재 부실이 이연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 전환 유도 등을 통해 출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채무 재조정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위험 상승에 대비하여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입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 금융 시스템은 중장기적 취약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누증된 가계부채와 높은 주택가격 수준은 우리 경제의 주요한 잠재 취약 요인입니다.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불균등하게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환율과 금리 변동 등의 충격이 커진다면 회복이 더딘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향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가격 고평가가 지속되는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소개드린 바와 같이 금융지원조치 정상화,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손 충당금 적립 수준을 재점검하는 등 보건력 강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자산,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소개드리지는 못했지만 금융안정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는 금요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